노유진의 정치 카페. 시청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제를 마치고 광화문 분향소를 향해 가던 중 거대한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막혀 2시간을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헤매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한 손에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두렵기에 그토록 높은 벽을 쌓아 올린 걸까요? 길 하나 자유롭게 열 수 없는 무력감에 온몸이 떨려옵니다. 야당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했던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였던 그들을 투쟁 전사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은 정녕 존재하는 국가인가요?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화꽃 들고 분향하러 가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길 하나 열어줄 수 없는 건가요? 야당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청취자 박지선 님이 정치카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중권 교수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한 달 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심상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의 뭐 목소리가 그 지상파 앵커 목소리인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네. 5주 만인가요 지금? 네. 한 1년 지나간 것 같아요. 거의 뭐 폭탄이 연일 투하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국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읽어주신 사연은 그 시청광장에서 그 차벽에 막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와중에 보내셨나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박지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야당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이런 질타에 야당 정치인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원내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화문에서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네, 어머니 폐가 찔린 고 박성복 군의 어머니 권남희 씨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콜롬비아인가요? 지금 페루, 오늘 지금 녹음 시간에는 페루가 있는 것 같은데, 페루에서 뭐 K-팝 동호회 회원들하고 노시기도 하고 참. 그날 이제 4월 16일 날 그 팽목항 가서 유가족들이 거부했죠. 거부하고 원래 한 40분 체류하려고 했는데 한 20분 성명서 발표하고 끝났는데, 그때 유기준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노란 리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걸친 사진 보셨어요? 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죄인들 목에 씌우는 칼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그걸 항쇠라고 그러는데, 그 리본이 죄인들의 목에 씌운 칼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TV 보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의 행위 예술 하듯이 무슨 쇼한 거죠. 국민들 없는 데만 골라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날도 사실은 팽목항에 유가족들도 다 철수하고, 사실 대통령 온다는 얘기 듣고 분양 못하게 사실은 거부하는 뜻으로 폐쇄하고 이렇게 철수를 하신 거죠. 사전에 의견을 이렇게 조회하고 서로 이제 협의하고 이 과정이 전혀 없었던가 보더라고요. 아니 이제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일관되게 2시에 안산 분향소에서 공식 추모 행사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글로 와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유가족들이 대통령 보고 싶어 오라고 했겠습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인양에 거죠. 대해서. 인양도 그렇고 이제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도 문제.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이나 이런 데서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냈는데, 근데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가족들은 그거는 또 이제 차관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대통령 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굳이 피해서 팽목항 가서 퍼포먼스 하고 유가족들 남겨놓고 이준석 선장이
탈출하듯이 그렇게 나가셨어요. 와,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좀 우울합니다만 그래도 또 가야죠 우리는. 네. 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47회 정치 카페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김치를 뭘로 보증한다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해썹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온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채. 자네! 지금 이걸 보고서라고 썼나? 이 정규직 계약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런 업무 처리 능력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당국에 가는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AKG가 있었지? AKG 이어폰과 함께라서 언제든 행복을 듣습니다. 딴지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의 구성으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5년 4월 20일 오후에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한 3시 좀 못 됐는데요. 지난주 타임라인에서도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완종 사태에 관련해서는 뉴스가 분단위로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녹음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필이면 왜라는 제목으로 하필이면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 1차 타깃이 되었나부터 시작해서 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대항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5가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나서 경향신문의 인터뷰 50분 동안 있었던 인터뷰가 다 공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쪽지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고 일컬어진 8명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쪽지에 나와 있는 돈의 액수, 그 돈이 오고 간 시점, 장소 등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연장선 위에서 이번 주 타임라인도 성완종 사태 1막 2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오프닝을 심상정 대표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100분 토크에 진중권 교수가 없는 탓으로 계속 그 자리에 심상정 원내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시민의 타임라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깔으셔야 된다고. 다른 데 말고 여의도 국회 앞에. 그거는 특별히 무슨 신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또 돈 정치가 횡행하는 큰 당을 좀 겪어봤잖아요. 우리 정치 카페에서는 그 당 겪어본 게 저밖에 없어서. 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그럼요. 고기 맛을 아는 거야. 고기 먹어본 사람이 이게 어느 부위다, 얼마 덜 익었다, 많이 익었다. 아니 고기만 봤지 먹어보진 근데 못하지 저는 않았어요? 비타 500은 먹어봤거든요. 예. 비타 500만 먹어봤어. 비타 500만 먹었으면 몰라요. 고기 먹어봤다는 거는 뭐 엄청난 지금 그것도 충격적인 자복이 되니까 예. 고기만 봤다. 고기 먹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할까요? 네. 먹는 거 보다 보면 옆에서 한 점 얻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예. 오늘은 쟁점을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이 논쟁이에요. 성완종은 진실을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는 앙심 리스트다. 이런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지금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로비를 청탁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남긴 거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홍문종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경상남도에 있는 다 홍씨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다른 홍씨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지난번에는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 표적이 되었나 이걸 다뤘는데 오늘은 도대체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삼았나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현재 1막 2장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1막 1장이 열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1막 2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1막 3장으로 갈지 아니면 2막 1장으로 넘어갈지 국면 전환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복수를 위한 데스노트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앙심 리스트이기도 하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듯이 양심 리스트는 전혀 아니다. 양심 리스트. 이 사람은 양심 리스트라 그랬거든. 청탁을 다 거절한 사람만 양심적인 이름이 들어가 사람만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양심 리스트다. 저는 이거 보고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 심신 상실 상태예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금치산 대상인 거죠. 근데 저는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양심이 아니고 그 성완종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제한된 그 여건 내의 돈 거래지만은 그래도 그 주관적으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런 일말에 또 진정성을 가지고 양심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대립항을 이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 리스트다, 앙심 리스트다 이렇게 대립항을 설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집합론으로 해석을 하면 서로 배제하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완종 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돈을 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고른 거. 그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돈을 준 건 맞고 이 사람들한테만 돈을 준 건 아니죠. 진실에 의거해서 앙심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답이 저는 이렇게는 정리를 못했는데 뭐라고 하셨죠? 진실에 의거해서 앙심을 표현했다. 진실에 의거해서 앙심을 표현한 그 리스트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체크를 해드리면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원, 이완구 국무총리 3천만 원, 김기춘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 7억 원, 유정복 현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의원 2억 원, 당 사무총장이었죠.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원. 서병수 씨 2억 원은 쪽지에는 없었어요. 경향신문 인터뷰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돈 액수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말을 하려다가 안 한 것 같죠? 그 녹취록을 보면.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 기자가 그게 좀 그 사실관계 팩트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면서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그러니까 물러날 만한 일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한 거죠 사실. 물러날 만한 일은 있는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냐. 그 이전에 된 거 아니냐. 대충 그렇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직접 책임 당사자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한 발언을 보면 우리 이병기 실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홍성 사람이고 홍성이 서산 바로 옆이잖아요. 착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처신 잘해야 됩니다. 이 양반도 참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다 가까운 사람이죠.
이병기 실장이나 허태열 실장, 김기춘 실장 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분도 처신을 잘해야 돼요. 난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해야죠. 신뢰를 중시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뭐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여기까지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한 발언이라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폭풍을 빗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병기 실장은. 그리고 성완종 씨의 이 리스트 폭로 동기가 이 경향신문 녹취록을 보면 조금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예. 네. 아시죠, 우리 심 대표님? 어떠셨어요, 그 대목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완종 리스트를 선별한 기준이 예. 이제 의리와 신뢰죠. 의리와 예. 신뢰.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보태줬는데, 예. 네,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죽여 또는 안 도와줘 또는 외면해 뭐 이런 것이 그 기준인 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예. 이게 이제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분 자신이 이제 독특한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뢰나 의리라고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나 정치 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떨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 정권 착출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대요. 나는 내가 희생됨으로써 앞으로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이거는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2007년부터 모시고 했고 또 뭐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중요하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야 대통령이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분들은 신뢰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해다오.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 여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표면상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 신뢰의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 이게 성완종 씨 돌아가신 분 말씀이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좀 황당한 게 황당한 게 예.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깨끗하게 살고 그다음에 아주 신뢰를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신뢰를 헌신짝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 뭐 뇌물 또는 뇌물 이런 것들을 뭐 너무나 광범위하게 살포하신 분으로 지금 예, 그렇죠. 평가받는 분인데 나는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지. 내 돈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신뢰는 그 신뢰라는 혈관 속에는 돈이 흘러가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거 그걸로 이제 작동되는 건데 특히 그 본인 진술 중에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고 예, 그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2, 제3의 성완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신뢰를 안 지키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처럼 믿고 돈을 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나로서 끝내자.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완종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당한 자기의 돈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의리와 신뢰를 지켜서 나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헌신작같이 신뢰를 내팽개치고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이 성완종 씨의 기본 인식이에요. 이제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 바로 뒤에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왜 자살로 대항했나라고 말할 때 그 부인하고 아들을 그 법인카드 쓴 거랑 예. 계열사 부담거래 가지고 올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남자에게 처자식을 볼모로 잡힌다는 거는 그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이 표현이 나와요. 이번 수사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누라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처제한테 18억 원인가 해줬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위장으로 용역계약했다. 그 얘기 하는데 그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난 전혀 몰랐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서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재벌들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50억, 30억씩 만들어가지고 몇 조씩 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큰 회사들 현실 아닙니까? 저는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 사본 일이 없거든요. 오로지 주식만 갖고 있지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함 받으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같은 사람 하나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고 가족도 신뢰관계, 직장도 신뢰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용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뚜렷하게 그 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물어보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 이른바 성공불융자 성공불융자. 그걸 한 3,600억 정도 변제해 줬더라고. 예. 그런데 그 중에 이 경남 기업의 성공불융자가 한 330억 돼요. 예. 그러니까 총 한 8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330억을 이제 성공불융자로 받은 거야. 이제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1,300억을 투자해서 날렸다 이거예요. 그 중에 국가가 일부를 맡아준 건데. 그 중에 330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보다 더한 기업이 있는데 왜 날치냐? 예. 근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디냐면 SK예요. SK. 예. SK가 한 680억, 600억 이상 받았다고요. 근데 거기는 한 4천억 정도 투자했어요. 4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왜 나보다 더 많이 성공불륜자가 뺏어간 데도 있는데 날치냐? 이게 그분이 기자회견 할 때 계속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 주장은 그 투자 잘못해서 실패해서 자기들도 돈을 날렸고 국가도 돈을 같이 날린 건데 원래 그 제도 취지가 그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이익 취한 게 없잖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그 표적 수사라는 것을 그 억울해할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다 그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들을 싹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경남 기업을 찍었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빽 있는 데는 다 빼고 남은 게 경남 기업이 있다. 이게 지난주에 네네. 우리가 설명한 방식이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오는 어떤 억울하다는 어떤 자기 심정과 그다음에 자기로서는 정말 그 괴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볼 때는 괴력을 발휘해서 온갖 사람을 다 이렇게 무마하려는 로비를 했는데 오히려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면서 생기는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그래서 앙심 리스트가 나왔다는 거죠. 진실인데 진실의 전모를 리스트로 쓴 게 아니고 진실의 일부를 썼는데 하필이면 그 일부만을 발췌해 쓴 이유는 앙심 때문이다. 그렇죠. 그거죠. 네. 이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신뢰와 의리를 지킨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최경환 장관, 경제부 총리. 만일에 돈을 준 일도 없다면은 그렇지. 이런 얘기 나올 리도 없는 리도 거죠. 없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 좋은 리스트에 착한 사람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걸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저게 이제 거예요. 양심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지. 말하자면 의심 리스트라는 거죠. 저것도. 그것도 진실 리스트인데 진실과 의심을 유발하는 진실에 의거해서 의심을 유발하는 리스트예요. 저게. 그 윤상현 씨 있고요. 그죠? 네 명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다루면서 구명 전화를 막 했을 때 제가 좀 흉내를 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이 정권이 송 회장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되나. 신의가 있어야지. 내가 요새 힘이 좀 없긴 하지만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콜백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힘은 쓰고 있어 지금. 근데 진짜 송 회장 억울한 거야 이거. 내가 진짜 그 얘기는 확실하게 다 했어. 이 정도 한 사람은 신의와 의리를 지킨 사람. 내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했는데 요지부동이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앙심 리스트가 작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앙심이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진실에 의거해서 진실의 일부에 의거해서 진실의 일부에 의거해서 성완종 씨의 앙심을 표현하는 리스트.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소주제인데 도대체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막연히 추측할 때는 그 성공불융자로 이제 처음 시작됐다는 게 그 검찰의 비공식적인 설명인데요.
그 수많은 성공불용자를 받은 기업들 중에 하필 왜 경남기업이 제일 타겟으로 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초등학교 중퇴학력이고 그리고 서산 시골 출신이고 혼맥도 없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줄 만한 인맥이 검찰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일 부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다. 그게 지난주 우리 분석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남기업이 성완종 회장의 자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또 메모 때문에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검찰이 당시에 그 수사의 그 첫 단추를 경남기업으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한 것이긴 한데 사실은 몇 시간 앞서서 몇 발 앞서서 포스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와 경남을 탑으로 해가지고 먼저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포스코는 왜 들어갔을까? 사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MB정권하고 가까웠던 당시에 기업 그 경영 정준양 회장. 예. 그래서 아마 들어갔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왜 들어갔는가?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그 이렇게 자기 심경을 토로한 바에 따르면 검찰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 사면 두 번의 사면 때 누가 도와줬는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할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했다, 못 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갖다 하나의 큰 약점으로 삼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기획수사다. 그렇죠. 기획수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걸 성완종 수사를 통해서 성완종을 타격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를 타겟으로 했다. 참여정부와 또 MB 정권까지를 이렇게 다 문재인 씨를 타겟으로 했다는 그렇죠. 거죠. 정준양 씨가 MB 정권을 타겟으로 한 거라면 이 성완종 경남기업 성완종은 문재인 지금 새정치연합 대표 뭐 야권 뭐 전체 대선 주자 여론조사 압도적 1등 이 사람을 겨냥했다는 썰이 있죠.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양반이 그 TV에서도 계속 그 반복적으로 보여주던데 검찰 수사 받으러 들어갈 때 그 당당하고 환한 모습, VIP로서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정말 그 절망적인 그런 그래 우리도 지난주 얘기를 행동을 했었죠. 봤는데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자기가 그 최고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부담이 없는 흑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일설에 의하면 이 양반이 너무나 광범하게 인맥을 구축하고 돈을 뿌리기 때문에 very dangerous person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됐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에 그 표적이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소문들도 좀 있지 않나요? 이 성완종 씨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그 뭐 하여튼 그 참여정부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소문 또 현재 야권의 주요 인사들하고도 뭐 동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 그렇게 짐작하고 쳤다. 뭐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이분이 그 절박한 심정, 자살에까지 이르고 또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 가족까지 번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은 딜할 거리가 있었으면 딜했을 거라고 했죠, 봅니다. 당연히. 저는 예. 이 정도 상황이면은 기업 하나 경남기업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마지막 그 방금 이제 우리 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울상이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못 건지겠다는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자기가 이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걸 읽어냈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라면 뭐라도 저는 바꿨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너 2번 특별사면 받을 때 누구한테 돈 줬어? 그거 되면 봐줄게라고 말하면 당연히 되고 나오지. 그렇죠. 그건 어차피 뭐 별건으로 또 따로 처리될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완종 이제 요 문제는 이따 세 번째 테마에 가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우선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에서 이 성완종 씨는 계속 이완구 씨를 지목을 했어요. 그 소문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네. 원래 이완구 씨가 이걸 디자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완구 총리는 이런 걸 디자인을 할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이고 검찰 쪽에서 성완종을 이미 표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비자금이나 성공불 용자 등등으로 해서 전 정권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총리가 캐치해서 그걸 자기의 정치적 공적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이완구 총리가 주도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다. 예, 이런 그것이 설이 있죠. 실은 이제 검찰이 예. 이게 일부 신문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3월 달에 그 3월 12일인가요? 하여튼 그 3월 달에 이제 총리 담화를 갖다가 이제 뜬금없이 안행부 장관하고 이제 또 법무부 장관 딱 대동하고 이렇게 부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또 국무회의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경남기업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마치 이제 근데 이완구 총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뭐 뇌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몰려가니까 검찰에서 이제 이 자기와의 연관성, 검찰과 이완구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이거는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다. 작업이다. 그걸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캐치를 해가지고 캐치를 해서 이완구 총리가 마치 자기 사업인 양, 자기 작품인 양 얘기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완구 총리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네. 그냥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이게 네.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제 자 이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요 일단 현 정권 실세 중에서 누가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완종의 진실 앤드 앙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0만 불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가깝게 지내고 만나고 헬스클럽에서 만나고 밥도 먹고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돈도 받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설정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누구도 이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언론에서 종편 같은 데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팽목항 갈 때 예. 그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적시해서 그래요? 지적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날카롭네. 네. 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196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9, 48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세면 한 뭐 이제 49 그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 출생지가 경북 봉화군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예요 여기.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 특수부 특수수사 전문이에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서 수사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 요직을 섭렵하다가 이상하게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돼요. 그러나서 2014년에 곧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1호인가 그렇죠. 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일 1등 한 사람 아니에요? 예, 420억 원이 넘어요. 저도 검찰이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봉급이라는 건 용돈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데요. 장인이 누구냐 하면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기흥에. 예, 그 이상달이라는 분인데요. 여기 상속받은 재산인데 이 사람 원래 부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기흥 컨트리 클럽이 또 재밌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50 때 경우회라고 전직 경찰관 친목 모임 거기서 사업권을 따가지고 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골프장 건설 자금을 이상달 씨한테서 좀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의료저로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지분이 절반 넘게 이상달 씨한테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리가 있다고 이제 투서가 들어가 가지고 1993년도에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 치안감을 지냈고 경우에 이사를 하고 있던 옥기진 씨가 배임 수재 혐의로 이상달 씨하고 같이 구속이 돼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인섭 씨가 이상달 씨한테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요. 이상달 씨 자신은 배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병우 지금 민정수석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420억의 재산은 대부분 다 이 기영 컨트리 클럽 오너인 이상달 씨한테 상속이 온 재산이에요. 재밌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청렴한 검사로 왔냐, 아니면 이 사위가 이런 특수통 전문 검사여서 이상달 씨가 덕을 받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우병우 씨가 지금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우선 자기가 뒤가 찔려서 이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김기춘 실장이나 좀 교체가 됐지만 교체 전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결국은 검찰의 핵심 라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사정 대상 기업을 선별할 때 포스코하고 경남 기업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찍을 때 정준양 씨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겠지만 MB 쪽하고 작은 거래가 있을 거라고요. 친 MB 쪽하고. 이 성완종 씨가 이렇게 친박에 광범위하게 자금 공여를 했으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그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예.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에 김기춘 씨 집 주변을 2시간 동안 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 끊기 전날.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이 그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최소한 검토는 했겠죠.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이 죽음의 직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이완구 총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의 전쟁을 발표할 때 그 네 가지를 딱 적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자원 비리, 방산비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아예 그건 비자금으로 예, 했고, 비자금. 그다음에 뭐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문서 유출. 네. 네 가지. 거기서 이제 MB 자원외교는 이미 경남 기업이 특정됐을 때 발표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검찰 핵심 라인이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완구 총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 어떤 그 명예 회복이나 또 이 정치적인 그 저거를 위해서 방패막이로 딱 삼았다. 그게 사람을 이용해서 죽인다. 그 얘기인데요.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경남 기업을 표적 수사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던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지 뭐 그런 때문에 이제 그 불신이 심해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지난번에 그 이완구 총리 인준 투표할 때 그 여권에서도 부정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반대표가. 예. 근데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그 반대표의 대부분이 충청권 의원들일 것이다. 예. 여권에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거는 뭐 이미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성완종 씨도 그 얘기 했지만은 사람 여러 죽였다. 이용하고 버리고 옛날 그런 뭐 얘기를 공무원 했는데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충청 지역의 대표 주자 이 자리를 놓고 상당한 정도 이렇게 갈등과 있었다. 불편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이완구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이완구 총리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렇게 이 질문이 곧바로 어떤 질문을 불러오냐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일리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청와대 실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서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다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성완종 씨 표현에 따르면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친박 메인에서 이 사람을 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실세가 누구냐 이제. 아니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남 기업 아니면은 어디를 치냐고.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자원외교 문제가 너무나 이제 문제가 커졌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한된 수사가 될 거라고 우리 유 대표가 쪽집게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SK 같이 이렇게 이런 데를 건드리지 않을 거면,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침 성완종 회장이 새누리당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상태고 진짜 끈도 없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매우 위험하고 이게 SK 같은 데를 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그 매우 위험하고 그 SK 같은 데 치면 또 재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희생양으로 삼기에 가장 현재로서는 최적의 조건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해외 자원 외교의 그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들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수사의 기본 배경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외교 그 자체가 진짜 문제라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자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발칵 뒤집어지는 문고리 3인방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민정수석도 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서실장도 뒤에 퇴임했지 사표 냈지만 그거를 여파로 그만둔 거잖아요. 상태가 됐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단에 낮아졌잖아요. 정치적 위기 상태, 레임덕이 빨리 온다고들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걸 갖다가 없는 회심의 역적이 뭔가 하면 부패와의 전쟁이고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 정권들을 전 정권들을 갖다가 정치권들을 치는 게 목표였지 기업들 다스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코나 SK가 안 들어가고 포스코나 경남기업이 들어간 거는 이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으로 야당 정치 내지 구 권력층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런 이제 통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 사고가 났어요. 여하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성완종이라는 큰 사고가 터졌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고가 터진 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 내부의 권력 실세의 이동 배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이고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내부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청와대 비서실을 보면요. 그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은 김기춘 실장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은 온몸으로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퇴진 반대했잖아요. 역할을 했지만 초기에 허태열, 그다음에 세 번째인 이병기 큰 힘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주 교체된 수석이 홍보수석하고 민정수석이에요. 홍보수석은 계속해서 사고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 못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바꿨던 것이고 민정수석은 보면은 이게 찬밥자리예요. 원래 민정수석이 뭔가 하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그 내부 문제를 이제 단속하는 게 자기 기능인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잘할 거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임명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은 사람 거의 대접 못 받아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재구실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었나 누가 했나 누가 설정했나 이걸 보면 딱 누구 책임이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부의 핵심 실세 사이의 권력 교체, 권력 이동, 재정비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자기들도 예측치 못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봐서 앞으로 누가 실세로 등장하고 어떤 그룹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쟁점으로 지금 현재 1막 2장이 진행 중이에요. 이 리스트 파문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로 우리가 예측한 바와 같이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지금 전혀 허태열 씨는 지금 소재불명 연락을 끊고 잠수 타고 있고요. 아까 뉴스에 보니까 김기춘 씨가 튀셨다면서. 튀신 게 뭡니까? 도일하셨다. 그렇게. 다시 또 온답니다. 아, 그래요? 예. 잠시 쉬러 가셨답니까? 그래도 이럴 때
아무 말씀 없이 또 일종의 뭐 일을 민방위 하시면- 훈련했다고 봐야죠. 아, 예. 연습했다. 아, 그 사이에 검색해 보셨어요? 예. 다시 들어온답니까? 아니 뭐 그쪽 관계자가 예. 뭐 하루 만에 돌아오기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켜봐야죠. 예. 아, 저는 또 그 얘기 못 들었을 때까지는 우리 옛날에 도망 다니는 거 할 때 그 격언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백보다 좋은 게 36개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번 보겠죠. 이제 네, 뭐.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을 고쳐 쓰지 말라고 장기 했는데 피신할 장소는 아, 일단 답사 가신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방위 훈련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근데 이 성완종 사태가 야당으로 번지면 이제 막이 바뀌는 거, 이막으로.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세 가지 팩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성완종에 대한 두 차례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참여정부 때의 일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자민련에 16억 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또 이게 회사 돈 횡령한 거라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2005년 5월에 석가탄신일 사면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횡담도 개발 사업 비리인데 이게 횡담도 그 개발 사업 하는 회사에 20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게 문제가 됐어요. 그냥 준 건 아니고 그 이자분만큼 이게 이제 회사 돈을 이제 손실나게 했다고 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주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 포기를 했고요. 형이 확정됐고 2008년 공식적으로는 1월 1일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명박 씨가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2달 전에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할 때 이 사람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면 때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 2005년 5월인데 민정수석이었고요. 두 번째 사면 때는 비서실장이었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사면 될 때 보면 그 두 번째 사면 때요. 이때 75명을 특별 사면을 했는데 26명은 실명 공개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했고. 나는 이게 참 신기롭더라고. 그 비공개 사면도 있어요? 아, 예. 그 왜냐하면 관례상 좀 세인의 관심을 끄는 유명 인사는 이제 밝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뭐 사적 정보나 이런 거 보호 차원에서 굳이 공개 안 한다. 이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6명 중에 이 성완종 씨는 진짜 듣보잡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듣보잡이고 이제 권노갑 씨는 특별 복권이 됐는데 권노갑 씨도 명단 공개를 안 했어요. 이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다 검색해봐도 2008년 1월 2일자에 뉴시스 보도가 있었고 세계일보만 보도를 해요. 다른 언론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같은 날 신문에요. 1월 1일은 이제 신문이 없었고 1월 2일 날 신문에 다 보도가 나온 건데 2007년 12월 31일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명단을 확정합니다. 180명 정도. 그런데 여기에 성완종 씨 이름이 나와요. 재밌죠? 1월 1일부로 이제 사면이 된 거니까 12월 31일 날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월 31일 날 같은 날 오전에 사면 복권이 확정이 돼 있지만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발효가 되기 전에 이때 이미 12월 31일 발표한 대통령 인수위 명단에 경제 2분과 국가경쟁력 특위, 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으로 서울대 자연대 학장이던 오세정 교수하고 충청포럼 회장 성완종 두 사람이 위촉됐다고 발표가 나옵니다. 확정이에요. 되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두 번째 사면을 어떤 경로로 얻어낸 거냐에 대해서 그 참여정부 때 실세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때 대구에 출마해서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경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죠. 예, 검찰이 지금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성완종 씨에게. 넌 누구한테 돈 줬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는 어쩌면 좀 약간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이렇게 보자면은 이분이 두 차례의 특사는 다 이분이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특사된 건 아니고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첫 번째 특사도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 재판을 갖다 항소 포기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나름대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추진했던 일각에는 이제 JP 쪽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그 첫 번째 그 된 거는 JP한테 16억 준 게 JP한테 16억 주고 비례대표 2번 얻고 뭐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JP 쪽에서 당연히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2007년 말에 이루어진 이 특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형 확정되고 한 달 만에 사실은 특사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자신의 메모로서 이렇게 입증된 거지만은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허태열 씨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여튼 7억을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7억을 쓰라고 이렇게 몇 차례 준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후보는 누가 됐냐면은 이명박 씨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명박 후보 이제 이분의 측근을 정의하면 이분은 늘 여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완종 씨는. 그렇다면은 이미 7억을 줬지만 아까운 돈 7억이나 나갔지만 최소한 그 사람은 이제 그 박근혜 후보는 후보로서 탈락한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는 당시에 정동영 후보하고의 어떤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될 게 몇 달 전부터 뻔했기 때문에 뻔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박근혜 후보 쪽에도 7억을 썼다면 이쪽은 7억을 안 썼겠어요. 뭐 그 이상 썼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인수위원이 아무나 됩니까? 개국 공신들이 되는 게 인수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자연대 학장하고 동급이에요 지금 성완종 씨가. 그러니까 이 보통 어떤 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 특사 받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자, 이 보도로 미루어 보건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성완종 씨가 사면 복권된다는 특별 사면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 않았다면 12월 31일 날 발표한 이 명단에 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사면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으리라고 봐요. 이 청와대에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럼 이제 사면, 이 특별 사면, 제가 기억이 나요. 이 마지막 특별 사면 때 저도 누군가를 특사를 받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2년 대선 때 희망돼지 모금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기소가 되고 유죄 확정이 늦게 돼서 사면 복권이 안 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아니에요.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노 대통령이 뭐라고 원칙을 세웠냐면 내 임기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 받은 사람들은 내가 사면 복권 못 해준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큼은 그 지금 선거법으로는 무죄고 그 당시 선거법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건데 벌금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특사해달라고 이제 그 특별 사면을 할 때 여론 수렴을 해요. 의원들한테도 여론 수렴을 하고 야당에도 하고 재계에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여론 수렴된 것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골라서 사면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계속해서 이 충남 지역에 그때 저희 잘 알던 사람들이 사면 복권이 안 돼서 이거 하게 해달라고 민정수석실에 계속 이거 넣고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다 그렇게 해서 누구 이번에 될 거라고 연락이 와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검찰에서는 지금 이걸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금 담당을 했던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하여튼 여기서 어떻게든 엮어 넣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죠. 노력할 이제 거라는 뭐 거. 두 번의 특사와 관련이 예. 있든 없든 계속 예. 뭐 야권을 그렇죠. 이제 같이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 뭐 아주 자기들도 더 강도 높게 어찌 보면은 진행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더라도 예. 이런 그 이제 정황 증거를 다 알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연루시키는 거죠. 그렇죠. 뭐 당시 비서실장이 누구였냐 예. 이러면서 뭐 참고인에 같이 집어넣자 뭐 증인으로 출두해라. 아니 뭐 이거는 뭐 저는 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뭐 나오라 그러면 증인으로 나와도 된다고 봐요. 저는 뭐 이런 거 뭐 못 나갈 이유도 없고요. 이제 만약 근데 검찰하고 여권에서 이 공세에 성공하면 야권까지 덮어씌워서 이제 2막이 열리는 거고요. 2막이 열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지금 성완종 씨가 자살하기 전날 밤인 4월 8일 날 밤 8시 반부터 한 30분 동안 장충동에 있는 냉면집에서 예약 없이 와서 냉면을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대요. 성완종 씨하고. 그 뭐 보도 보면은 아주 절친으로
예. 부부간에 뭐 해외여행도 하고 그랬다고 김한길 예. 전 대표가 소상하게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김한길 의원이 이것을 미리 공개한 이유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의심을 받으니까 선제적으로 공개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만남을 공개한 것으로 끝날 거냐. 이 검찰은 이제 김한길 의원과 성완종 씨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돈이 오간 흔적을 찾기 위해서 다 뒤질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김한길 의원 쪽에서는 뭐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또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 싸움이 한번 또 볼만한 싸움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뭐 얘기는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얘기 없나요? 뭐 이른바 그 찌라시라는데 네. 그 야권 인사들 명단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K가 김한길 의원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C는 추미애 의원. 그게 어떤 신문에 무슨 성완종 장부라고 표현됐던 조선일보.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고. 이제 조선일보가 우리가 취재했는데 이게 있다 이게 아니고 검찰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그런 장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했고 그 찌라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이제 추측 그 보도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충청권 예. 내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마 공식 후원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받았을 500만 원 테고 다른 본인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했으니까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제 뭐 그런 것이니까 1차적으로 아마 대상으로 넣은 것 같고. 이거 김한길 씨 그냥 에피소드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에서 뒤질 거라고 봐요. 뭐 세 번째. 김한길 의원뿐만 아니라 뭐 많이 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이 세 번째 단서 혹시 2막이 열릴지 모르는 단서는 이게 좀 엉뚱한 건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검색을 해보시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뭘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부터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그러니까 4월 16일경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저 순천에 있는 중흥건설이라는 이 중소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이라고 그럴까? 그 지역에서는 제법 큰 회사에 속하는데요. 이게 정원주라는 분이 사장인데 이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순천 무슨 산업단지개발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압수수색은 이미 지난달에 했는데 뭐 언론에는 릴리스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자료를 이미 확보했고 자금 담당 부사장을 이미 구속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00억대 비자금 조성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대표 집, 회사 관계자 자택 3곳, 계열사가 있는데 나주관광개발이라고 여기 본사 격리부인데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공공시설 용지 매각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한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지청장이에요. 이중희 지청장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이 성완종 리스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자꾸 들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 순천 지청장이 이중희 검사인데요. 이분이 2015년 2월 17일에 순천 지청장으로 왔어요. 금년 2월에.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뭘 했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나기 직전에 검사를 사표를 냈고요. 대통령 임기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달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서울 고검검사로 친정 복귀를 했죠. 이거 원래 검사 파견 못하게. 지난번에 문제 됐었죠. 예, 문제 됐었죠. 그리고 이제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가 있다가 7달 만에 지금 순천지청장 관할구역에 80만 명의 주민들이 있죠. 이게 검찰정법 위반이에요. 사실상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이게 검찰정법 44조 2항인데 사실상 이걸 위배한 거죠. 사표 내고 가 있다가 다시 검사로 임용돼서 여기 온 거니까요. 좀 냄새 나지 않아요? 이거?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수사는 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사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 수사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이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게 이제 릴리스가 언론에 릴리스가 된 게 지난달 이달부터예요. 16일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달에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지난달에 했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시작된 사건인데 왠지 이 성완종 리스트의 돈 파문 이거와 유사한 사태가 야권에도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수사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약간의 의심이 드는 내용이에요. 유시민 거사의 신기를 또 근데 그 실제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범죄 혐의나 어떤 그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 실은 그건 평소에 어떤 정보 활동이나 여러 가지 내사 자료를 다 가지고 해서 있다가 창고가 있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내사를 해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 시국에 필요한 사건을 뽑아다가 끄집어내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획통이라고 흔히 그렇죠. 출세할 때 보면 승진할 때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필요로 하는 사건이 뭔지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사건화시켜서 전국의 방향선에 도움을 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야구에서도 그 타임을 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적시타를 칠 수 있는 선수. 언제든 내보내면 적시타를 치는 선수. 이런 선수라야 감독이 중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뭐 원래 이걸 지휘하는 데가 대검 중수부예요. 예. 근데 중수부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도 대검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는 우병우 씨가 대검 중수부 역할을 상당 부분 청와대 비서실에서 예. 그동안에 해왔죠. 우병우 씨가 지금 이 전문가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조만간 이 중흥건설, 이 순천의 중흥건설과 비슷한 유형의 어떤 기업 비자금 수사가 더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인데 갑자기 언론에 릴리스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 하여금 모두가 도둑놈이다. 예, 민나 도로부데스. 이제 모두가 다 도둑놈이다. 도찐개찐이다. 네, 도찐개찐이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의 전략이고 박정권의 전략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세 가지 정도 이 단서를 지금 주목하면서 이 성완종 리스트 폭로로 인한 파문 이것이 야권을 집어삼키느냐 야권으로 건너뛰는 불길이 안 번지느냐 안 번지면 이제 지금 1막 2장이 1막 3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느냐 그다음에 소환조사 받고 구속되냐 뭐 홍준표 지사가 구속되냐 출국 금지는 이미 됐으니까 이게 이제 1막 3장으로 가는 거고요. 1막으로 해서 완전히 드라마가 끝날지 2막으로 건너뛰어서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이제 수사에서 어느 정도 뭐가 나오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이완구 홍준표 두 사람을 어떻게 신병을 처리하느냐. 예. 그래서 두 사람 다 법정에 세우느냐 아니면 한 사람은 법정에 세우고 거기서 살아나오면 살아나온 거고 못 살아나오면 버리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직에서는 물러나되 이거 기소거리는 안 된다. 돈 준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예.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예. 이 두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더 불길이 번지는 것, 특히 대통령에까지 번지는 거를 막으려고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막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아마 이번 사건의 양상을 그렇죠. 결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완구 총리 사퇴하라 해임건이 낸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그 못 버틸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게 뭐 일부를 위한 일부 후퇴인지 만약 뭐 2막으로 번져 나가면 그렇죠. 2막으로 가면 양상이 확 달라진다고 봐요. 버틸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정권은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없기 것을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네. 자, 이 성완종 사태 지금 1막 2장까지 그냥 살펴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총리는 형법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지사는 전달자가 있고요. 윤모라고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고요. 그 이완구 지사는 비타오백 상자에 이제 3천만 원 넣어서 줬는데 성완종 씨가 직접 준 거기 때문에 직접 준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법률적으로는 이완구 총리보다는 홍준표 지사 건이 다루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실하게 이 사법적인 조처를 받을 사람 1순위
영순이로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목한 거는 대상자고. 예, 무상급식 교도소 무상급식 대상. 그런데 뭐, 그 이완구 총리도 그거 보셨어요? 217번 전화 1년 반 통화했다. 동안 예. 그게 뭐 잘 친분 관계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217번 해서 이게 거의 부부 관계, 거의 내연의 관계 아니냐.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만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자주 하세요? 네. 제가 그거 저는 아직 자주 합니다. 그거 보면서 아유 부모님들한테 전화 자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통화 내역 조회해갖고 나중에 아무개하고는 1년에 300번 통화해놓고 자기 부모님하고는 10번도 통화 안 했다 이러면 곤란하지. 그리고 예 이제 타임라인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조금 그 우리 기술혁신 IT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데요. 때로 중요한 일정을 하실 때는 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핸드폰, 신용카드 다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감출 게 뭐가 있다고. 예, 감출 게 없는 분들은 예,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 좀 끌적지근한 돈 거래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는 예. 불똥이라는 게 있잖아. 불똥. 예. 자, 오늘 유시민의 타임라인 성완종 사태 1막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광주 재보궐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기호 3번 강은미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 유족들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 거짓과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유능한 정치, 이런 정치 지긋지긋하시죠? 진보정당 출신 첫 지역구 시의원이었던 강은미가 이번에 또 한 번 혁신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광주가 키운 지역 일꾼 강은미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인천 서구강화에 정의당 국회의원이 나왔대. 몰랐었어. 박종현이라고 기호가 3번이라는데? 몰랐었어. 생긴 걸로만 보면 1등이래. 몰랐었어. 돈 정치에 떳떳하고 당당한 정의당, 깨끗하고 젊은 새 일꾼, 정의당이 보증하는 기호 3번 박종현. 노유진 청취자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노회찬의 증문즉답. 오늘은 좀 이색적인 그 특별한 주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재보궐선거가 네 군데서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광주에 출마한 우리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 또 인천에 출마한 박종현 후보 어떻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고 있는 분들이 근황을 여쭙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뭐 9시 뉴스에 이렇게 그냥 보도가 되면은 되는 일인데 요즘에 그쪽으로 이제 뭐가 좀 잘 안 되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언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로 노유진 정치 카페로 문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우선 광주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정의당 후보로 뛰고 계신 강은미 후보와 근황을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은미 후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은미입니다. 예. 기호가 몇 번이죠? 네? 기호 몇 번이죠? 네, 기호 3번입니다.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예. 기호 3번 강은미 후보. 우선 우리 노유진 정치 카페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네.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노유진 정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짬짬이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할애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4월 29일까지. 네.
현재 전황이 어떻습니까? 해볼만 합니까? 예,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더라. 야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난 주말에 그 광주에 내려가서 강은미 후보와 함께 다녀보기도 했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뭔가면은 이번에 그 출마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여러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어찌 보면은 그 광주 서구 주민들에게 검증을 받아본 후보는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딴 데서 정치 활동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유명한 분들도. 근데 강은미 후보는 거기서 서구 주민들의 선택으로 구의원을 4년 했고 일 잘한다고 다시 시의원으로 4년을 활동을 하셔서 순서로 보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그다음에 대학교 갈 차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로 가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실제 제가 일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야 정말 강원미처럼 제대로 일한 사람이 좀 위에 올라가서 대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일하게 또 5명 후보 중에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쭉 살았던 후보가 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강은미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이렇게 뭐 원내대표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뭐 여러 큰 정치를 많이 하시던 또 후보가 이번엔 또 무소속으로까지 이제 나와 계신데 그런 야당 제1야당의 텃밭에서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도 하고 계신데 텃밭에서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정의당의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실은 그동안에 30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죠. 그런데 실은 제가 시의원 하면서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혜택들도 광주의 시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안주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새누리당의 현 집권 정당에서 또 이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라고 소외하고 또 여기에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새정치연합에서도 소외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작은 정당이지만 시민의 목소리 제대로 내주는 강은미가 제일이다. 특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이 농촌 지역에 계신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누가 우리를 찾아오겠냐. 강은미 아니고 그 전엔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거기서 쟁쟁한 이제 그 후보들을 꺾고 구의원도 당선되시고 또 시의원까지도 이제 당선되신 그 경력 자체가 말해주는 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이 이루고 싶은 꿈은 뭡니까? 예,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누구나 부모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본인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게 일하면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싶은 사람들은 아이로 낳고 그냥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희망이 없어요. 부모가 좀 가난하고 이러면 그런 아이들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 실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체계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지적인증 문제 그리고 이 교육 환경 이런 것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그 강은미 후보 경력 보니까 그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또 졸업한 뒤에 그 지역에서 그 로켓 전자입니까?
로켓 전기 건설지 로켓 전기. 네. 또 그 회사에서도 한 10여 년 또 근무를 하셨던데 네. 정말 그야말로 어찌 보면 보통 사람 일반적인 먹고 사는데 이렇게 그걸 중시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남은 기간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서구 유권자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인사 말씀 대해서 해 주시죠. 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80이 넘으신 어르신부터 이제 20이 지난 젊은 사람들까지 대한민국이 큰일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큰일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도 없고 출산율은 너무 낮아지고 너무 살기가 힘든 그런데 그 문제를 여지껏 해결하겠다고 주민 곁에 지킨 사람이 누군가 저 강은미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이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보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공공 부분의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는 거, 이 모든 거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이 강은미에게 한 표 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지율이 1% 올라갈 때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월 24일, 25일인가요? 사전투표일이? 네. 네. 서구 주민들, 바쁘신 분들은 4월 24일, 25일 날 사전투표하시고 또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4월 29일 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그런 투표를 이번에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강은미 후보, 내 앞으로 남은 한 열을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예, 기호 3번 강은미 화이팅 필승. 네, 이게, 고맙습니다. 예, 이게 한 5만 표 정도 될 겁니다. 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서구을의 기호 3번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강은미 후보와 지금 열전의 현장에서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노회찬의 정문적답 이 두 번째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서구 광화을에서 역시 기호 3번 정의당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종현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후보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예, 지금 선거운동하느라고 한참 바쁠 때인데 이렇게 노유진 정치카페 애청자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고맙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노유진 카페 애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노유진 정치 카페를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서구 강화군 을에서 정의당 후보로 뛰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천 서구 광화을이라는 것은 선거구가 서구의 일부와 강화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서구에서 검단 지역하고 네네. 강화군 전체를 말합니다. 검단이 신도시죠? 예. 예, 그러니까 검단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대략 한 60%, 60%. 그리고 이제 원래 살던 주민이 한 40%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분 많으시니까 우리 박정현 후보 좀 유리하겠네요. 하여튼 반응은 좋습니다. 젊은 사람이 출마한 것에 대해서 예. 이젠 젊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이런 좀 환영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광화도는 또 박정현 후보가 여기서 태어났죠. 예, 거기서 대대로 저희 집안이 살아왔고. 어머님도 지금 계신가요? 예, 어머님 거기서 아직 벼농사도 지으시고 포도농사 지으시고. 벼농사, 포농사 지으시고. 예. 그리고 또 강화 초등학교 나오셨죠? 예, 초등학교 때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전교 어린이회장도 하고. 어린이회장. 제가 그걸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못 크고 있는데 그거 해보셨으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또 강화노씨 아닙니까? 예, 강화노씨 문중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지금 현지에서 우리 중앙 정치판에는 성완종 사건도 터지고 이래가지고 민심이 흉흉한데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이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구 강화을 유권자들이 박종현 후보에게 당부하는 얘기나 또는 후보로서 이렇게
파악되는 그런 민심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터지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요?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 정치하는 사람 다 똑같다. 그렇죠. 다 썩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돈이. 그걸 이제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돈 자기들끼리 해먹고 결국엔 또 그게 또 이제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로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도 똑같다. 예, 사실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예.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정의당이나 이제 박종현 후보는 절대로 그렇게 변하지 마라. 네네. 그런 좀 당부를 해주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새누리당 후보는 전 시장을 지내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주민들이 두렵기도 하겠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인천이 지금 인구가 한 300만 명 되죠. 네, 그런데 서울보다도 지금 빚이 한 3배 이상 되죠. 네, 13조 원입니다. 13조? 예. 예. 근데 그런 분이 자신있게 나오는 거는 뭡니까? 보통 보면 그런 정도의 과거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살아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분께서는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계시고, 예. 그것이 이제 투자였다. 그래서 자기가 시장을 계속했으면 그 투자를 다시 이제 뽑아가지고 그런 빚을 지지 않았을 텐데, 네. 이제 다음 시장인 이제 송영길 인천시장이 자기가 투자하는 걸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좀 변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장 선거에 또 나가야 될 분이구만. 젊은 유권자들은 지금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이제 인천시를 말아먹은 시장이 서구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네. 하면서 되게 분노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유권자분들께서는 어쨌든 인천시장을 2번이나 한 사람이면 상대적으로 지금 강화군이나 분단 신도시가 되게 이제 정체돼 있거든요. 한 10년간.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어떤 변화와 개발을 이끌어오지 않겠냐. 인천시장도 새누리당이고 대통령도 새누리당이고 그렇게 해서 좀 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좀 희망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에는 확실히 경상남도 도지사가 1억, 부산시장이 2억인데 인천시장은 3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인천이 세긴 세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박종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우리 서구 강화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한 약속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일단은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째 이제 신도시가 정체되면서 어떤 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올 때는 어떤 꿈과 희망을 안고 들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단 주민들에게 이 검단이 교육과 문화의 어떤 메카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특히나 이제 20, 40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교육혁신 도시를 좀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도시가 좀 정체되면서 이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교실에 애들도 되게 많고 강당도 없고 특히나 여기에는 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거대 개발 공약에 10년 동안 이제 묻혀 지내는 동안에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교육 문화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1년이라는 국회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서 여기가 정말 검단 주민들이 좀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좀 만들고 싶겠다는 꿈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도시인데 그리고 남과 북을 이제 잇는 평화 교류의 어떤 상징인데 그런 것들이 잘 정치가 살려내고 있지 못하고 되게 노령화된 그런 이제 강화군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서해는 평화가 중요한 것이 또 우리 또 정의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강화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도시, 평화와 교류의 도시로 그런 만들고 싶은 어떤 밑그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유시민 작가께서도 나와 계신데 이 인천 서구 광화을에도 우리 저 유시민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검단에 많습니다. 검단에. 그분 겁나게 많죠. 예. 예, 그분들에게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직접 또 호소를 한번 또 해주시죠. 아, 예. 그 검단 뭐 강화읍에도 또 젊은 분들 계시고 검단에는 특히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젊은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글쓰기 책 하나 냈고 이권이 또 이 논술 시험편이 곧 나오는데요. 당선되면 당선시켜준다면 당선시켜주시면 책 사들고 가서 무료 사인을 해드려야 되나? 하여튼 뭐 검단에 가서 사인회 한번 하겠습니다. 무료 강연도 하셔야지. 아, 예, 무료 강연도 물론 하죠. 예. 박정현 후보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아유, 천군만마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4월 24일, 25일 사전 투표 날 꼭 투표해 주시고, 우리 박정현 후보 4월 29일까지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 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광주 서구을에서 뛰고 있는 강은미 후보, 인천 서구 광화을에서 뛰고 있는 박정현 후보, 두 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생한 말씀들 들어봤습니다. 박정현 후보 아직 목이 안 쉬었네. 아, 그렇죠. 아직 열흘 남았기 때문에 아흘에 예. 남아서 관리하고 있군요. 예.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다음은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회찬의 증문즉답. 안녕하세요. 사연캐스터 임은성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향촌 허구연님께서 네이버 정치 카페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대학 졸업반인 내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저희 대학은 방송에 나올 정도로 장애시설이 열악하지만 학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개월 후면 졸업하지만 장애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닐 텐데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집의 거리가 멀어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의 미흡함을 이야기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리면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냉소를 보내고 참으라고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냉소를 보내면서 참으라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의당은 장애인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녹음하고 있는 날이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조명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사연은 아까 들으신 대로 통학 하는데 장애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대한 하소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의당 같은 당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오셨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273만 명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돋보이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300만 명에 가까운 이 장애인들 거의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5%가 해당됩니다. 5% 정도. 예. 근데 이분들 중에서 약 90% 후천적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장애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닌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 20분의 1로 네. 20명 중에 1명은 살아가면서 장애를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제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면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그 참여정부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유예 기간이 끝나서 이제 시행에 들어간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몇 년 됐죠. 아직도 대학에서조차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장애인 학생을 받아들였는데 입학시켜 놓고 근데 강의실에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수업 받으러 가기도 힘든
그런 이제 문제를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에게 이제 교재가 시각장애인용 교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가 대학으로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입학은 시켜놓고 이게 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학교 가기 힘들다. 집에서 학교까지 60km 꽤 먼 거리네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2007년에 장애인 등에 관련된 특수교육법이 공표가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 학교와 집의 거리가 60km 넘게 떨어져 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것도 매일 학교 가서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보자면은 소위 말하는 이 특수교육법에 제가 보면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여기서 또 5항을 보면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서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 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안 해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거나 거죠. 약하거나. 예. 그리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그 실효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의 떡처럼 법률로만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건 너무 좀 아무리 장애인이지만은 너무 배려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보면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인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애인 역시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누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수업 받으러 가고 학교에 통학하러 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이제 학교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요즘에 뭐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하지만은 전형적인 선별복지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선별복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걸 보편복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보편복지를 하되 이처럼 중요한 빼뜨릴 수 없는 선별복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길래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이 재정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인천 북부교육지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장애로 인해 도보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은 2km 이내에는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km 이내. 그리고 심한 중증 장애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은 장애인 콜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까지는 좋은데 통학 지원 금액이 초등학생은 1일 900원, 중학생은 1일 2,000원.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1일 2,500원 이내에서 실비가 지원된다. 콜택시를 갖다 이용하게끔 배려안까지는 참 좋은데 기본 요금도 안 되는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2,500원 이내라면 그건 뭐 타나마나한 사실은 얘기인 거죠. 이게 근데 이걸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는 뭐 한 거냐 이런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도 넉넉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재정난이 이제 최악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하면서 지방 재정이 줄었고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누리 예산이나 뭐 이런 것까지 지방 교육 재정 쪽으로 떼매기면서 지방 재정이 더 많이 압박을 받고 있죠. 지금 뭐 지방채 발행 한도도 거의 다 찼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 때 제가 2008년, 2009년 때 저도 좀 발표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자 감세를 갖다가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네. 그게 세금을 깎아준 거니까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모자라니까 뭐부터 깎았는가 하면은 약한 사람들 거부터 깎았어요. 그렇죠. 특히 중앙보다는 지방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활동 보조 도움이 쓰는 이런 비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여 나갔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느려도 한참 느려야 이제 이런 분들의 불편이 이렇게 없어질 텐데 오히려 줄여 버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의 대책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의 대책이라는 게 무슨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장애인 복지 지출 비용을 늘리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걸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OECD 가입 국가들 중에 GDP 대비해서 장애인 복지 지출이요. 좀 높은 나라들 제가 소개하면은 데마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 중에서 장애인을 위해 쓰는 이 예산이 4.3%, 네덜란드는 2.9%, 핀란드는 3.5%. 그런데 우리나라는 0.5%. 0.5%면은 데마크에 비해서 예산 비율 자체가 10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문명적 수준을 척도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짐제 수준에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게 됐을 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너무 적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일단 잘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늘리기 위한 뭐 대통령 선거 때 그냥 일치적으로 듣기 좋은 공약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법만 만들 게 아니라 법 만들어놓고 좋은 법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그 법이 현실화될 수 있는 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참 안타깝고 또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정의당과 같은 당이 더 앞장을 서서 이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좀 약속을 드립니다. 장애인의 날 각별한 주문을 담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회찬 대표님 그 어떤 현장 연결 두 분 후보들하고 하시고 또 장애인 날 맞아서 사연 소개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1부부터 네. 다 또 진중권 교수하고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빠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1부에서 우리가 성완종 사태 1막 2장을 다뤘습니다만 이어지는 2부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 정치의 개선 방안이 없을지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탐색해보는 시간 2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